자, 지금 질문이 없으면 이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봤죠? 우리나라 인구 추세 그림입니다. 인구 추세 그림. 자, 이 그림에서 중요한 세 가지 팩터를 이야기했죠. 자, 인구가 지금 정점에 도달했고 곧 감소할 것이다. 정점에 도달했고 곧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감소의 원인은 이 저출산에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소년 인구가 급격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저출산, 신생아 수가 적어서,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져 가지고 애를 적게 낳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현상은 이 초록색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그 연두색 부분의 면적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아주 미미한, 별로 잘 보이지도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도 그렇고 굉장히 늘어났고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난다라는 것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현상이죠. 그 다음 이제 뭐 또 하나 굳이 네 번째를 또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붉은색 부분이 늘어나서 지금 제일 이 폭이 넓은 상태인데 지금부터 이제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 붉은색 부분이라는 것이 이거죠.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점을 지나서 이미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한 네 가지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면서 또한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여기다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참 대책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것이 이 중에서 일부 현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그걸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잘 대책의 효과가 안 나오고 있죠. 온갖 대책을 다 하더라도 잘 안 나오고 있죠. 뭐 첫 번째 뭐 이 저출산에 따라서 인구 감소. 뭐 이 추세가 계속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뭐 국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예상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뭐 고령화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걸 뭐 어떻게 막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니죠. 고령화는. 뭐 옛날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 살게 된다. 뭐라는 것일 따름이지. 그걸 뭐 나쁘다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령화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죠. 고령화 사회에 맞춰 가지고 사회가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고령 인구를 뭐 부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다든지 뭐 그런 의료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요양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뭐 가족으로 부양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지고 뭐 사회 시스템을 준비시키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결국은 이 출생률 저하의 결과입니다. 출생률 저하의 결과로서 결국은 뭐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뭐 같이 가는 문제죠. 어쨌든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것은 굉장히 이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그만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게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의 규모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경제의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이 뭐 생산 가능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구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관련된 아주 이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 현재 거의 제일 빠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제일 낮으니까 줄어드는 속도가 제일 빠를 겁니다.
뭐 조만간은 아니라도 지금부터 한 10년 내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그 연구부서에서 이제 미래 연구도 많이 합니다. 미래 연구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년, 50년 뒤에 각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을 추정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1위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00개 나라에서 한 30위 정도 되죠. 그죠? 뭐 GDP로 봐가지고는 한 10위권 정도, 12전후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1등을 한다. 그래서 다들 의학해가지고 내용을 봤죠. 왜 그래 됐냐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은 GDP에다가 인구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GDP는 뭔가 하면 현 상태로 증가율 그대로 간다 라고 보고 인구 감소율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밑에 분모 부분 인구가 제일 빨리 줄어드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제 세계 1위가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현재 국가 비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 인구 감소세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즉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현재 인구는 5천만 명 수준, 그러니까 5,2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2031년에 5,296만 명, 5,300만 명을 정점에 이에 정점으로 도달한 뒤에 감소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2030년대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왔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는 2,500만이었는데 지금 5천만을 넘었으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거의 배 수준이죠. 그래서 한 5, 60년 동안은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인구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 31년부터는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얼마나 감소할 것이냐. 지금 추세를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2060년대에는 지금부터 40년 뒤죠. 40년 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은퇴할 나이입니다. 한 60세, 65세 정도 될 나이죠. 그죠? 65세 정도 될 은퇴할 나이쯤 되면 인구가 현재 대비 20% 감소해서 4천만 명이 이른다. 그래서 인구가 이만큼 많이 줄어든다. 자, 그게 이제 현상,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 봅시다.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전체 우리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추세를 눈으로 봤죠. 이제는 숫자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기 10년 단위로 인구 지표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총인구, 그 다음에 성별 인구, 인구 증가율,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 생산 가능 인구, 고령 인구.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세 부분의 숫자입니다. 숫자고 관로소금 비율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지표를 만들었는데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그 다음 고령화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 연령, 평균 연령,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현재 2020년 현재를 보면 2020년 현재 물론 이제 현재 값은 원래 값은 사실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고 이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지금 원래 지금 인구 조사를 하고 있죠. 원래가 뭐 5년마다 하는 그냥 전 인구 조사입니다. 그래서 총 인구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아마 내년 말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후년 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전 추정치인데 지금 현재 상태의 인구는 5,200만 정도, 5,178만 정도입니다. 5,200만에 조금 안 되는 정도고 성비는 보통 성비를 여성 100명당 남자의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여성 100명당 남자 숫자가 얼마냐? 현재 100.4명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많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거의 같다. 성비가 균형이다 라고 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뭔가 하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은데 그게 이제 뭐 원인이 뭔지는 모르는데 뭐 조문자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어쨌든 그 출생률을 보면 그렇게 좀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성비를 보던 이유가 한때 이 성비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요 정도는 이게 정상인데 요거는 정상인데 한때는 이렇게 됐었죠. 70년대는 102.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성비가 남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죠. 자, 왜 많냐? 남자가 왜 많냐? 태어날 때는 뭐 비슷비슷하든지 뭐 조금 어쨌든 태어날 때는 성비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같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사망률은 남자가 높다고 봐요. 사망률은 남자가 높다고 보는데 남자가 잘 죽어요.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여자보다 뭔가 많이 움직이고 과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주로 이제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인류 역사를 봤을 때. 그래서 남자가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것도 그 남자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나중에는 남자는 줄고 여자만 남는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남자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이것은 이제 남아 선호 현상 때문에 한때 그랬죠. 남아 선호 현상 때문에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선택적 낙태를 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그때는 한때 문제가 됐습니다. 선택적 낙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우리는 이제 성관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죠. 뭐 보통 성관별을 금지하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한때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심각한 정도가 되니까 뭐 성관별 자체를 이제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이제 그 정도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졌죠. 한때는 뭐 남자가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전성에 따라 가지고 아들 놓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아들보다는 딸이 낫더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를 잇는 게 뭐 별 중요하냐. 키우고 놀기에는 그리고 뭐 의지하기에는 아들보다는 딸이 낫더라. 뭐 아들은 뭐 다 무뚝뚝하고 별로 챙겨주지도 않고 딸은 그래도 뭐 와가지고 뭔가 하면 부모한테 잘 챙겨주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애를 낳았다 그러면 딸이냐 아들이냐 물어보면 딸 낳았다 그러면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죠. 뭐 서양에도 그래요. 선진국들도 보면 뭐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더군다나 이게 그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안을 본다 그러면 한 199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해서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신생아 수를 보면 성비 격차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뭐 2000년대 초등학교에 보면 뭐 보통 남자 여자 짝을 시키는데 남자만 많이 남는 그런 반들이 꽤 많았었죠. 그런데 그게 한 20, 30년 된 이야기고 지금은 그 문제는 다 해결되면서 이래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최근에는 딸이 훨씬 더 많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많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 성비가 더 높았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100에 가까웠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뒤에는 딸이 더 많이 탄생했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워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특히 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의 성장통인데 지금은 그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뭐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경제발전 단계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성비 격차가 꽤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도 이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이 좀 줄겠죠. 줄면 뭐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렇게 정상화됩니다.
자, 그렇고 옛날에 그래서 지금 이제 높았다가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예측을 보면 갈수록 이게 99, 98, 97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딴 게 아니라 갈수록 이게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왜 이래 되냐 그러면 고령화되는 겁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노인을 보면 결국은 남자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길더라. 남자보다 여자가 길더라.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65세라면 청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로는 안 끼워줍니다. 경로당이 안 끼워줍니다. 시골 경로당에 가보면 한 75세 이상 돼야지 거기 이제 거기서 회원으로 끼워주죠. 그러면 시골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만 쫙 앉아있다 그럽니다. 할아버지도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구 증가율을 보면 자, 굉장히 변화가 심하죠. 70년대는 2.18%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2%대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보통 이제 인구라는 것은 급격히 변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인구 증가율은 퍼센트로 나타내질 경우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100분율이 아니라 1000분율을 많이 씁니다. 뭐 그렇게 적은 숫자인데 70년대 2.18이라면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이때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했습니다. 애 좀 적게 낳아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다 같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좀 적게 낳자. 둘만 낳자. 뭐 이런 운동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왜 이때 또 특히 높았느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때가 또 그 전에 비해서도 갑자기 높아진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소위 베이비 붐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베이비 붐. 1950년대 2차 뭐 저게 6.25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게 이제 55년인가 종전이 됐죠. 그 뒤에 베이비 붐 영향으로 70년대 초까지 이렇게 인구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점 90년대 가니까 여기부터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죠. 90년대 1%, 2000년대 0.8, 0.5, 0.1. 드디어 2030년대는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자, 인구 성장률이 줄어든 원인이 뭐냐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붐의 일시적인 충격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없어졌다. 뭐 그게 한 요인이 되겠죠. 그것도 있고. 또한 또 한 가지를 본다 그러면 뭐 아이러니한데 경제 성장의 결과입니다. 경제 성장의 결과라는 이야기죠. 후진국들은 인구 증가율이 높아요. 선진국들은 인구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게 이제 현상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 주장들이 있을 따름입니다만은 현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유럽의 선진국들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이번도 마찬가지죠. 쭉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인구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예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뭐 보수 성향이 좀 강하다. 뭐 그것도 있지만 또한 많은 이민을 받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이민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민이라는 것이 주로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많이 막았지만 남쪽의 소위 멕시코에서의 이민, 히스패닉이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히스패닉은 대부분 독실한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애를 많이 낳습니다. 들어올 때 뭔가 하면 애를 많이 데리고 들어오고 와서도 뭔가 하면 거의 뭐 낙태 같은 걸 모르고 아니면 뭔가 벌스 컨트롤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애를 낳는 집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런 집들도 와가지고 이제 부유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애를 덜 낳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뭐 어떻게 굉장히 인구가 여전히 느는 예외적인 선진국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강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미드웨스트에 보수 성향 사람들은 여전히 애를 뭔가 하면 너댓씩 놓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뉴욕에 있는 그런 대도시 사는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놓지만 이 미국 중간에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중부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애를 4명, 5명씩 넣은 사람들이 여전히 꽤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미국은 인구가 느는데 그 외에 대부분 미국을 따지더라도 미국에서 뭔가 하면 대도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애를 잘 안 넣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유럽 중에서 유일하게 프랑스를 우리가 이 출생률 저하를 성공적으로 막은 나라라 정책적으로 잘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뭐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 해석된 겁니다. 프랑스가 이제 인구 증가율이 인구가 이제 감소 안 하는 이유가 증가하는 이유도 프랑스도 이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프랑스 사람들은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인구는 최근에는 이제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민의 지금 결과가 지금 저런 혼란 상태인 겁니다. 특히 프랑스로 들어오는 주 이민들은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특히 그 지역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다산입니다. 다산. 뭐 어떤 경우에는 뭔가 하면 일부 다처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다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다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민으로 들어옴으로써 인구 숫자는 늘어난 겁니다. 안 줄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화의 충돌, 아니면 종교의 충돌 때문에 그 소위 똘러랑스라는 그런 소위 아주 우월적인 위치에서 허용의 그런 분위기라는 프랑스의 그 분위기에서 그 받은 사람들의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많은 선진국은 애를 잘 안 놓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 뭐 굳이 해석한다 그러면 뭐 애 안 놓고 놀 게 너무 많았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또 한때는 애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만 뭐 다른 나라에는 별로 그게 적용 안 됩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 교육시키는데 대부분 뭔가 하면 뭐 공교육은 대부분 무료고 그게 별로 돈이 든 것도 없어요. 뭐 극성스럽게 소수 뭐 부유층이 이제 뭐 사교육을 시키면 돈이 들죠. 그건 아주 소수고 전체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애 키우는 게 돈이 들어서 애를 안 낳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주로 뭔가 하면 뭐 애 놓고 애 키우는 재미보다 뭐 딴 재미가 많아서 딴 할 일이 많았어. 아니면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맞벌이 분위기가 된 거죠. 맞벌이. 그러니까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한다.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도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 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한테는 애를 놓고 애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저런 현상 때문에 현재 이 인구 증가율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어서 선진국 문턱으로 가서 우리나라가 잘 됐다, 좋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차원에서는 인구로 봐가지고는 그게 인구 증가를 낮추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인구 증가가 뭐 인구가 많이 느는 것이 좋다, 항상 그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러나 소멸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국가가 소멸될 정도로 인구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주는 속도가 굉장히 좀 줄었으면, 크게 안 줄었으면, 이 상태가 유지됐으면 그래도 뭐 제일 좋겠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부분, 전체 인구 이 5,200만 명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유소년 인구가 630만,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3,700만 명,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13만 명입니다. 이걸 5,178명, 78만 명 중의 비율로 본다 그러면 유소년 인구 이것이 전체 12%, 생산 가능 인구가 72%, 그 다음에 고령 인구가 한 16% 정도가 됩니다. 자, 이 퍼센트로 이야기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자, 일단 이 퍼센트로 봐가지고는 좌우 대칭이다. 뭐 어린이, 노인 뭐 숫자는 비슷하더라. 비중도 비슷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두드러진 숫자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두드러진 숫자다.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70%가 넘는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예외적인 숫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한 50에서 60%가 보통입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겁니다. 근데 70%를 넘었다. 거의 4분의 1, 4분의 3이죠. 인구의 4분의 3이죠.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뭐 생산 가능 인구가 많다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데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 비중이 크다,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자, 문제는 이게 커질 때 계속 증가하고 커질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커지는 상태도 좋습니다. 문제는 줄어들 때가 문제라는 이야기죠. 줄어들 때는 상태가 굉장히 갑자기 나빠지는 겁니다. 자,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 지금 보면 2010년에 여기보다 더 높았죠, 어쨌든. 지금 2020년은 뭐 요 사이가 사실 피크입니다. 피크했다가 지금은 이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겠죠.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인가 18년부터를 정점으로 찍고 그 다음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65, 56, 51, 48. 거의 50% 들어가는 겁니다. 절반 정도.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많고 그러면 경제가 빨리 성장합니다. 빨리 성장하고 뭐 경제가 활기가 넘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낼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세금도 잘 거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준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적죠. 공장에서 사람 뽑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규모가 줄어듭니다. 일할 사람이 적으면 처음에는 뭔가 안 되면 뭔가 월급 좀 더 주고라도 뽑겠죠.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면 일부 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돈을 쓰고 싶어도 돈 쓸 사람이 돈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2라는 것은 뭔가 100 중에서 72가 돈을 낼 사람이고 나머지는 돈을 쓸 사람입니다. 유소년 아니면 고령 인구는 돈을 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일해가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부양을 하는 겁니다. 낼 사람이 많아서 좋았는데 이 낼 사람이 줄면 나머지 사람들 부양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경제는 이게 현재 상태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최적의 상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경제는 활기가 넘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잘 거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는 나빠진다라는 건데 나빠진다는 것은 이제 뭐 이 생산도 줄고 경제도 줄고 세금 낼 사람도 주는데 지금 가치는 씀씀이를 지금 현 상태 들어놓은 돈의 씀씀이를 만들어 놨다가는 곧 그런 씀씀이 구조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인 거죠. 지금 현재 세금 들어놓은 걸로 봐가지고 어떤 지출 구조를 잘못 만들었다가는 곧 그런 구조는 유지를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인구 구조적으로 봐가지고 이 경제 정책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 임플리케이션 함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시작점은 이것도 한 절반이었죠. 70년대는 이것도 한 50% 했다가 점점 이게 60%, 70, 70 이렇게 내려가 지금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인구는 70년대, 60년대 보면 이건 아주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미미한 숫자였는데 이게 이제 3%, 5%, 7%, 10%, 지금은 15%가 된 거죠. 뭐 15%, 이제 30년대 되면 10년 있으면 25%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5세 그러면 우리 흔히 이야기를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곧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인구 4명 중에 1명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양로원에서 안 끼워주는 거죠. 경로당에서 안 끼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세 정도는 안 끼워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쭉 보라고요. 어디까지 가느냐? 44%, 46%까지 갑니다. 현재 기준의 노년으로 봐가지고 노인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이는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은퇴할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할 나이에 보면 보이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는 여러분도 이제 이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근처에 뭔가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다 노인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라는 현상을 지금 이 숫자 보면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끔찍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 목도하고 있고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인구 구조, 현재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가장 생산적인 상태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을 아까 부양 이야기를 했죠. 그 부양 관련된 지표를 우리가 만듭니다. 부양비. 그래서 부양비를 보면 먼저 이런 지표를 듭니다. 유소년 부양비라는 것은 밑에 설명해 놨죠.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유소년 인구의 비율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이 중에서 요 인구의 비율을 유소년 부양비라고 합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를 본다 그러면, 자, 이때는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는 17%죠. 17%라는 건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그냥 그 대략으로 20%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른 5명 중에 애 1명 있다는 거죠. 어른 5명이 애 하나를 부양한다. 어른 5명이에서 애 하나를 키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인 겁니다. 지금 상태인데, 그럼 과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과거에 보면 1970년대는 유소년 부양비가 78이었어요. 8%입니다. 78%라는 것은 4분의 3이죠. 4분의 3이라는 것은 어른 4명서 애 3명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애를 다 키우는 거죠. 이때는 특히 이제 또 반대 상황으로 굉장히 좀 그 평균하고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애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죠. 아까 이야기한 그 베이비붐 영향입니다. 베이비붐 영향으로 애가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집에 애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뭔가 이 유소년, 14세 이상 이하의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교 갔던 애들까지 그런 애들이 모든 집에 있었을 정도로 애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많은 상태였는데 그 애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다 컸는데 이제 그 애들은 지금 애를 안 놓다 보니까 놓는 게 줄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78%에서 16.7% 어른 5명, 17명 중에 애 한 명 정도 키우는 정도로 지금 애가 줄었는데 뭐 급격히 줄었죠. 급격히 줄었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더 이상은 줄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은 줄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이 정도. 조금 더 줄더라도 한 이 정도가 이제 제일 낮은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제일 낮은 상태고. 반면에 이제 노년 부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노년 인구의 비율이죠. 요 인구 가지고 요 인구가 양쪽을 먹여 살린다라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중에 요거 비율을 유소년 부양비고 요거 분의 요거의 비율을 노년 부양비라고 합니다. 이 노년 부양비가 21.7%다 라는 건데 이거는 현재 상태는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집 사람들 5명당 노인 한 분 정도 계시다. 5명당 한 분. 그러니까 두세 집에 노인 한 분 정도 있다. 그게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상태입니다. 노인 상태인데 70년대 보면 이거죠. 5.7%라는 것은 뭐 20명 20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2인 뭐 일하는 사람 이제 성인 2명이 있었다. 생산 가능이고 2명이 한 집이라 그러면 10집에 노인 한 분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노인이 별로 많지가 않았던 거죠. 노인이 65세 이상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위 우리가 말해서 뭐 60세 그러면 뭐 한갑이다 해갑이다 하고 큰 잔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은 다 오래 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20%, 뭐 5명 중에 노인 1명. 근데 이게 점점점 더 가서 어떻게 되냐. 2067년에만 102.4%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생산 가능 인구 1명당 노인 1분이 있다.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노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아마 이 속에 있는 노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두 개,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쳐가지고, 합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총 부양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양쪽을 이제 부양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총 그 나라, 그 경제에서의 부담을 본다 그러면, 유소년, 노년을 합친 거죠. 그래서 합친 숫자를 봐야 되겠죠. 자, 이 합친 숫자를 본다 그러면 이게 재밌는 현상이 보이죠. 자, 기본적으로 유소년 부양비는 굉장히 높았다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노년 부양비는 굉장히 낮았다가 쭉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굉장히 높았다가 굉장히 낮아졌다가 지금이 제일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고는 지금 빠르게 증가한다. 지금에 비해서 옛날에 높았던 이유는 유소년 부양비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애 키운다고, 그러니까 애가 많았기 때문에 이 유소년 부양비가 높았기 때문에 부양 비율이 높았고, 이 비용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그냥 부양비가 높았고, 그러나 이제 애들이 줄면서 유소년 부양비는 줄었는데, 이제 반면에 노년 부양비는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면서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10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빠른 유소년 부양비 감소,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소 천천히 점진적인 노년 부양비 상승 등에 감소하는 게 상승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해 줬기 때문에 현재는 총 부양비는 이렇게 낮은 상태죠. 뭐 요때나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또 그게 왜 낮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산 가능인구가 유례 없이 높죠. 분모가 유례 없이 높으니까 이게 낮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세대는,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세대는 가장 부담이 적은 세대입니다. 부양할 애도 적고, 부양할 노인들도 적은 그런 상태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게 높아지는데 이거는 이제 부양할 노인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이제 현재 인구 구조상의 지금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역사와 그 다음에 지금부터의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년 부양비, 노년의 고령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지표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또 다른 걸로서 물론 이제 그 고령 관련된 지표들이 나중에 또 한 3개 정도 더 등장하지만, 그냥 인구 구조로 와가지고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노년의 비율로서는 이거죠. 이거하고 이거 비율입니다. 유소년하고 고령인구 비율. 그걸 노령화 지수라고 합니다. 유소년분의 고령인구의 비율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낮을수록 좋죠. 낮을수록 뭔가 하면 그 경제는, 그 나라는 젊은 나라입니다. 젊은 나라인데, 높을수록 그 나라는 소위 늙은 나라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정도를 본다 그러면 70년대는 7.2%다. 굉장히 젊은 나라였습니다. 젊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100을 넘었고 쭉 가다 보면 500, 600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의 상태하고 가장 비슷한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 나라가 이때 우리나라, 이게 굉장히 젊은 나라죠. 이 비슷한 나라가 현재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현재 그 베트남을 보면 베트남은 인구가 1억이 넘고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인데 굉장히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굉장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가지고 이런 공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많이 운영하느냐라고 하면 젊은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장 젊은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오랜 전쟁을 겪고 나서 큰 전쟁을 겪고 나면 보통 베이비붐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뒤에 베이비붐의 결과로 지금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기업들이 거기 가서 공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베트남 경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지표를 더 이야기하죠. 전체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이제 평균 연령과 중위 연령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것은 뭐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평균 나이를 볼 수 있겠죠. 평균 나이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평균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중위라는 개념을 또 나오죠. 중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는 평균이 제대로 된 그 지표가 못 된다. 못 될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또 다른 지표로 우리가 중위 값을 보죠. 그런 차원에서 인구도 평균보다는 중위를 봐야 됩니다. 중위를 봐야 되는 거. 자, 먼저 봅시다. 현재는 보면 평균 연령이 42.8세고 중위 연령이 43.7세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이런 상태라 그러면 뭐 평균을 보다는 중위를 보다 관계없어요. 그냥 평균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값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죠. 즉, 이야기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가장 중간쯤 되면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면 40대 접어들면 중간 나이다. 그리고 전체도 그 나이 중심으로 좌우의 숫자가 비슷하다. 좌우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하고 중위값이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죠. 양쪽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인구 분포가 좌우 대칭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균과 중위값이 같습니다. 그럼 평균값을 보면 인구에 대한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과거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 보면 70년대 보면 평균 연령은 23.6세인데 중위 연령은 18.5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는 젊은 나라다라는 이야기했죠.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 평균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애 10살도 안 됐거나 10대, 20대, 30대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노인은 아주 소수였고. 지금에 비해서 이걸로 봐가지고는 거의 절반 이상 낮죠. 20대, 24세, 25세. 그런데 그것도 뭔가 하면 중위 연령을 보면 더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예를 들어가 서열을 매겨가 나이 순서로 서열을 매겨가지고 야 중간 나이가 얼마냐? 18.5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교 신입생 정도 나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딱 중간인 겁니다. 대학교 신입생 되면 지금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어린애가 그렇게 봅니다. 노인들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때는 뭔가 하면 대학교 1학년 그러면 그때는 전체 중에서 뭔가 하면 딱 중간. 내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절반은 됩니다. 이만큼 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위 연령이 평균보다 낮은 것은 이 낮은 나이 쪽의 바이어스, 그쪽이 훨씬 더 컸다. 나이 많은 쪽은 별로 적고 나이 적은 쪽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중위가 뭔가 하면 평균보다 낮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 양쪽으로 봐가지고 이 생산 가능 인구 좌우로 봐가지고 뭐 유소년이 고령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중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나중에 2067년 정도 이런 때 보면 그 딱 정반대가 돼버리죠. 평균보다 중위 연령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위 연령이 62.2세라는 것은 62세도 안 되면 전체에서 뭔가 하면 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2세는 넘어야지 전체 인구 중에서 내가 나이가 반 정도 되는 겁니다. 한갑은 지나야지 이제 전체에서 나이로 봐가지고 반 정도는 높은 나이다가 되는 판입니다. 평균보다 중위가 더 높죠.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유소년보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뭐 그래프로 설명했던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 굉장히 변화가 심한지를 조금 더 이렇게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자, 뭐 지금 설명한 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안정적이고 생산적이죠. 성비도 균형이고 인구 성장률도 낮지만 여전히 현재는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인구는 늘어는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지만.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73%로 생산여력이 가장 높은 가장 생산적인 인구 구조 상태입니다. 아주 예외적일 정도로 생산적인 인구 구조다. 중위 연령과 평균 연령이 동일하다는 점은 좌우대칭이죠. 유소년, 장년층, 고령층 인구가 대칭적으로 아주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 구조에서 허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비 붐이라는 것은 한 번에 많이 모이는 많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붐이라고 그러죠. 베이비 붐이라는 것은 애를 갑자기 많이 넣는 경우입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55년부터 63년생. 1955년이라는 것이 어떤 해냐 그러면 한국전쟁이 6.25가 끝난 해입니다. 1950년에 시작해가지고 54년인가 55년에 끝났죠. 보통 이제 왜 베이비붐이 생기냐, 뭐, 흔히 사회학자들의 해석은 이 소위 사람들이 그 멸종의 위기를 겪고 나니까 전쟁이란 걸 통해 멸종의 위기를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존 본능이 더 높아지면서 애를 많이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뭐 인간의 두뇌 속에 그런 DNA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전쟁 뒤에 베이비붐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뭔가 하면 2차 대전 45년에 종전된 2차 대전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 그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일본에서 소위 단가이 세대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2차 대전을 안 겪었죠. 안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현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50년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가 왜 그래 젊은 인구가 많냐라고 하면 베트남은 그 한참 뒤에 소위 베트남 독립전쟁을 했던 거죠. 베트남 뭐 또 그게 독립전쟁인지 남북전쟁인지 어쨌든 베트남 전쟁이 났는 거고 오랫동안 했는 거고 그 전쟁이 종전되고 난 뒤에 많은 또 베이비붐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베트남에는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가 뭔가 하면 70년대 유소년 부양비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생들입니다. 50년대부터 60년대생, 50년대부터 60년대생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60년대, 70년대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애를 키우려고 이제 부담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요 마지막 63년생.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에 가 있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그렇게 지금 많은 겁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줄어드는데 그 가장 큰 요인이 이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는 나이대가 65세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팍팍 거기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현재는 이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 가능 인구는 굉장히 투툼하다. 폭이 넓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보였죠. 그런데 이제 고령화의 문제가 뭐냐라는 건데,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부양비를 이야기하긴 했죠. 부양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부양비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 부양하는데 그렇게 힘들다? 70년대 유소년 부양비 때문에 그 70년대 그 부모님들이 힘들었느냐? 뭐, 지나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뭐 그렇게 힘들었다는 또 이야기는 안 해요. 옛날에 뭐 한 집에 뭔가 하면 애가 뭐 10명씩 있는 집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우면서도 그렇게 힘들다기보다는 뭐 보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애가 1명, 2명 키우니까 애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5명, 10명 키울 때는 별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걱정스럽게 애에 대해 가지고 뭐 많이 그게 애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허영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애를 위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쓰고 많이 뭘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도 따져보면 그래요. 노인을 위해 가지고는 뭐 돈을 많이 씁니까? 별로 안 써요. 노인을 집에 집집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 그래도 뭐 애를 위해 가지고는 용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거죠.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좋은 옷이나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러면 많이 드는 것이지, 용돈 줘봐야 뭔가 하면 용돈은 얼마입니까? 전체에서 지출을 몇 푼 안 되는 거죠. 노인들에 대가 집에 노인이 계시면 뭔가 하면 용돈 몇 푼 드리는 거지, 뭐 사실은 별 돈이 많이 안 드는 겁니다. 그 차원은 결국은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부양비가 높아가 우리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뭐 그분들이 뭐 노인들이 돈을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큰 돈을 안 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자기들이 알아 하시는 거고, 옛날보다 건강도 좋고. 고령화의 진짜의 문제는 부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체에서 노인이 많아지면 결국은 생산적으로 일할 사람 숫자가 주는 거죠. 그러면 국가 경제 자체의 활력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성장을 안 할수록 성장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14세 이사 유소년 인구 비중이 뭐 70년대 40%에서 2050년에는 10% 이하로 하락하죠.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에서 2060년에는 40%를 돌파하죠. 그 정도로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40년대 중반부터는 중위 연령의 평균 연령이 다 50대를 돌파합니다. 고령화 지수도 이제 55년에는 400을 돌파할 걸로 보이죠. 그래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죠.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도 최근 73%의 최고점을 찍고 난 뒤에 점점점 떨어져 가지고 60년대는 이제 이게 50% 이하 수준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총 부양비가 지금은 최저 36%였는데 70년대에 높았죠. 유소년 부양비가 높았는데 지금 36%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노인 연령 때문에 이게 이제 한 거의 100% 이상으로 다시 높아지는 거죠. 자, 60년대, 80년대에서는 60년에서 80년대에는 베이비붐에 따른 유소년 부양비가 높았죠. 높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낮고, 뭐 어떤 부양비도 낮고 합치면 이게 높았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높았고, 40년대부터는 노년 부양비가 높았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모두 낮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유례없이 낮은 상태죠. 이게 다 낮은 이유는 또한 생산 가능 인구가 많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베이비붐이라는 것은 한 베이비붐이 생기고 나면 2차, 3차가 따라옵니다. 2차 베이비붐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이 그 나이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55년부터 63년생이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딴 연령대에 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애 낳을 때 되면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때 또 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한 20년 뒤에 세대들이 보면 또 갑자기 또 베이비붐만큼 아니라도 어쨌든 그때는 다른 전후보다는 애를 많이 낳는 그런 세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베이비붐과 베이비붐 그 다음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생산 가능 연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양비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양비가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70년대 80년대 때보다는 지금이 애 키우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냐, 교육비, 양육비, 복지에 대한 수요는 어떤 때보다 지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이 요구가 가장 낮아야 됩니다. 각자 알아가지고 대부분 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옛날 정도 사람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요구하면 더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죠.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징수 여력이 훨씬 더 많다, 높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령화에 대해 가지고 노년 부양비 증가, 이게 문제냐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인구 구성의 한 지표는 노년 부양비를 직접적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노년 부양비를 인구 구성의 한 분석 지표로 사용은 합니다. 사용은 하지만 이것을 뭐 유년 부양비라든지 아니면 진짜 직접적인 경제적인 우리가 부담 지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경제적 부담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유소년에 대해서는 교육 및 양육 비용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크긴 큰데 뭐 그런데 지금은 뭐 이게 사교육을 빼고 나면 대부분 다 공어로 대부분 커버가 될 정도입니다. 노년층에 대한 부담 비용은 훨씬 낮다라는 거죠. 교육 비용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빨리 안 크기 때문에 뭐 옷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옷 하나 장만 하면 오래오래 씁니다. 요즘은 옷값이 뭐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양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가 뭐 흔히 일본을 보고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더 나아가면 잃어버린 30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일본이 최근에 뭐 최근 아베노믹스 때는 조금 낮았지만 그 전 한 20년 동안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그 원인이 플라자 협정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아마 이것도 하나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때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뭐든지 5년 10년 정도 빠르죠.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로 본다 그러면 2차 대전은 45년에 끝났고 한국전쟁은 55년에 끝났죠. 그러니까 베이비붐이라는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은 10년 전에 일본에 어떤 일이 생겼었고 그 뒤에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잘 봅니다. 그런 인구 구조적 변화가 거기 먼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면 정책을 어떤 걸 했고 그럼 어떤 정책을 성공했고 어떤 걸 실패했느냐 그걸 이제 참고 자료를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할 정책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이런 부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다.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그 잃어버린 20년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플라자 협정도 있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인구 구조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것도 하나 기여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구 구조적으로 봐가지고 인구를 분석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그림입니다. 이거 피라미드 그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그림의 구성은 한때 굉장히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사회 시간에 내 이 그림이 다 등장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상하 쪽으로는 나이대입니다. 보통 5세를 포괄하죠. 0에서 4세까지 5세죠. 그 다음이 뭔가 하면 5세부터 9세까지입니다. 9세까지고, 다 못 적었으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적었죠. 10세부터 14세. 그 다음 요 높이는 15세부터 19세. 이런 식으로 5세 단위로 나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정보를 더 주기 위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남녀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 길이는 인구의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인구의 숫자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2015년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0에서 4세의 여자 인구는 4억 한 5천만 명 정도. 아마 이게 억 단위일 겁니다. 아니면 이걸 이제 비율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비율로 전체 인구에서 비율로. 그러면 한 4.5% 정도다. 그 다음이 5세에서 9세까지가 요 폭이고, 그 다음에 요 폭이고, 이런 식으로 나이대별로 막대 그래프를 아래 위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그리는 거죠. 여자는 오른쪽으로, 남자는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 높이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좌우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쭉 쌓았습니다. 쌓으면 전형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삼각형 형태.
소위 피라미드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걸 인구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 피라미드.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나라 인구 구조를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이름이 인구 피라미드라고 했죠. 그 이야기는 피라미드 같은 규모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그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쌓았는데도 지금도 관광자원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튼튼하게 안 무너지고 잘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기후 지형에 있었지만 그거는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밑을 넓고 각각 위에 하중을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가장 안정적인 인구 구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의 해석입니다. 옛날의 해석이고 요즘은 사실은 이제 그런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그림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이걸 봅시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인데 2060년대쯤 되면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바뀐다. 피라미드에서 종령으로 바뀌죠. 종인데 갈수록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뭔가 하면 거의 이런 직사각형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예측입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되는 것은 즉 나이를 먹으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사고나 병이나 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지구는 훨씬 더 안전해지고 모든 나라들이 경제력이 나아지니까 뭔가 하면 사회가 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또한 질병에 대해 가지고도 훨씬 더 잘 알면서 안 걸리고 잘 낫게 하고 잘 안 죽어요. 즉 태어난 사람이 잘 안 죽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적게 죽었다는 이야기고 더 안 죽으면 그냥 수직성이 됩니다. 수직성이 쭉 돼가지고 나중에 수명이 다하면 그 수명이 80일지 90일지 100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한 90까지는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분들도. 요즘 분들, 지금 이제 노년층에 있는 분들도 큰 병이 없으면 한 90 정도까지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80대 돌아가셔가지고 오래 사셨습니다. 라는 이야기 잘 못해요. 워낙 90대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런 직사각형의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식의 피라미드가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뭐 세상이 바뀌니까 그걸 반영한다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지금부터 100년 뒤에는 그렇게 바뀔지 몰라도 현재는 2015년은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비해가 2060년은 훨씬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그 중간 단계는 종형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좋아진 상태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덜 죽는다. 더 안전해지고 그 다음에 더 전쟁도 덜하고 옛날보다 전쟁을 더 자주 할지 몰라도 뭔가 하면 전쟁으로 사람은 덜 죽습니다. 무기로 전쟁을 많이 할지 몰라도 뭐 등등 어쨌든 질병에 대해서도 훨씬 더 뭐 잘 견디고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세계 인구 구조 지금이고 미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배불뚝이 구조죠. 배가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 이 구조입니다. 아주 이 비정상적인 구조죠. 배가 왜 튀어나오느냐? 이 배가 바로 베이비붐입니다. 베이비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5년이지 만약에 이게 2080년, 1080년, 1980년, 1970년이라 그러면 이 배불뚝이가 이미 바닥에 있었겠죠. 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베이비붐이 뭔가 하면 쭉 올라가면서 항상 전체 인구 구조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나이대입니다. 그 연도생들이죠. 그 연도생들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생산 가능 인구죠. 그래서 그 베이비붐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인구 구조가 안 좋다, 나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밑이 굉장히 그림으로 봐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넘어질 것 같은. 밑이 너무 약하죠. 토대가 약하다라는 거죠. 토대가 약한 것은 유년 인구가 굉장히 적다. 베이비붐은 뭐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뭐 요렇게까지 떨어진 건 몰라도 그 다음 2m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구조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우리나라도 2060년대 가면 이 배불뚝이가 2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불뚝이 부분이 뭐 45년을 더하면 45세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다. 딱 보면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한 2015년 인구 구조겠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2015년 정도. 이거는 우리나라 한 2060년. 그러니까 이때 베이비 붐이 이때 나타나가 베이비 붐이 이 나이가 돼 있을 때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현재 이제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적인 인구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베이비 붐은 일시적인 충격이죠. 그 다음에 또한 옛날에 비해 가지고 오래 살게 된 것도 하나의 구조 변화입니다. 인류의 구조 변화죠. 더 안전해지고 더 질병에 강해지고 이제 그 효과가 다 그 반영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구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박스형이 되지 않을까, 직사각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인구 보너스와 인구 오너스라는 이야기를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가장 생산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유례없이 높은, 비중이 높은 그런 아주 생산적인 인구 구조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인구 구조를 우리가 인구 보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 보너스. 그러니까 월급에 상여금 주는 그 보너스 같은 그 용어입니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구 보너스라고 하는데,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해가지고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구 보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데모크라픽 보너스. 데모크라픽이라는 것이 인구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구 보너스, 이걸 우리가 인구 보너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는 인구 보너스 상태입니다. 인구 보너스 상태인데, 자, 문제는 지금부터 보면, 이 KDI 연구 결과 보면, 바야흐로 한국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될 인구가 늘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것으로 의미하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곧 접어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보너스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직은 안 나왔지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다. 생산 가능 인구가 결국은 50%도 안 되는 때가 생기는 거죠. 생기면 이 반대되는 현상인 거죠. 즉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낮아가지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소비도 뭐 돈 내고 물건 살 사람도 주는 거죠. 줄게 되니까 경제 성장이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인구 오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너스라는 것은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단어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조어를 했냐 그러면 보너스에서 이 반대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B를 뺀 겁니다. B를 빼고 우리가 오너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구 오너스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그중이죠. 이제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그거죠. 출산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나라 같이 이민을 더 받든지.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출산율은 가능한 높여야 되는 것이고, 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민을 더 받을 것이냐,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되겠죠. 어쨌든 현재 상태로 계속 지속되도록 놔둔다 그러면 그때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 때문에 경제는 훨씬 더 나빠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은퇴할 때쯤 심각해지는 거죠. 그 부담이 그때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퇴해가지고 연금으로 살아가야 될 때 더 이상 연금을 줄 돈도 없어지는 것이고, 사회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뭔가 인구 구조를 바꿔놓든지, 아니면 뭔가 하면 이 부담 구조를 다 개혁해가지고 유지 가능한 걸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은